자,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성론 얘기 굉장히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요하기도 하고 사실은 전에 했을 때 약간 어려운 것 같아서 또 한 번 더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는 조금 복잡한 게 있어요. 왜냐면 후대 것까지 막 섞여 있어서 근데 한 번만 딱 들으면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게 한나라 때 이렇게 오락오락 하고 있었는데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답 못 냅니다. 오늘날에도 답을 못 내는 걸 옛날에 어떻게 그때 인도 불교가 들어오는 거지.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인도가 문화가 중국보다 당시에 높아서 문화가 높은 쪽거 들어옵니다. 문화가 높은 쪽에 들어와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가 언제나 전 세계의 역사는 다 마찬가지예요. 문화가 높은 쪽에 들어와. 그래서 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박진영이 원더걸스가 참 잘 나갈 때. 원더걸스 아세요? 소녀시대보다 원더걸스가 원래 인기가 더 좋았었거든요. 잘 나갈 때 걔네를 데리고 미국에 진출한다고 다니면서 엄청난 고생을 했죠. 하지만 흔적도 없었죠. 왜? 그게 이제 문화 역량이 떨어지니까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문화가 떨어지는데도 들어가는 경우는 특수할 때만 들어가요. 그래서 인도 불교는 중국으로 들어왔고 중국의 유교나 도가는 인도로 못 갔다는 거. 그것 때문에 문화권적인 장벽에 걸려가지고 한쪽은 문화가 높으니까 논에 물 대는 거랑 똑같다니까. 높은 논에서는 물이 밑으로 내려가도 낮은 논에서 물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절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불교가 들어오니까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시들시들했거든요. 얘기도 답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에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잠잠잠잠 하고 있다가 불교가 들어오면서 뭔가 새로운 촉매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들을 열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때 나온 게 저 대승기신론이라는. 제가 대학원을 제가 박사과정만 석사 2개 박사를 6군데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4개는 박사를 제가 받았고 이번에 제가 박사를 받을 거예요. 5개째 받고. 그런데 아니 뭐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저 대승기신론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 대승기신론 수업을 6번을 들었어요. 이 학교에 가면 이 선생이 저거 중요하다고 수업을 만들어놨어. 또 있어. 가지고 말도 못하고 계속 저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대승기신론 귀신같이 돼 있어. 나중에는. 그리고 더 이상 발표문을 만들 필요가 없어. 몇 번 들으니까. 다 이미 자료가 있어서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이렇게 하면 돼. 굉장히 재밌어. 저는 이제 마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다고 하는데 인도에 전에 사일론사 뭐 얘기할 때 마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수바고샤라고 마루름 소리랑 태어날 때 마루름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마명이라고 하는데 불소행찬이라는 약간 음유시인 같은 과예요. 저 사람이 뭐 하는 거냐면 원래는 저처럼 말하는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때 뭐가 있냐면 이야기들을 길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재밌게 약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몇 푼씩 이렇게 해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원래 불교가 종교 전통이고 약간 근엄하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옛날에 당나라나 수나라 때 이런 불교가 번성할 때는요. 동네마다 다니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같은 것까지 아예 가지고 다녀요. 구연동화 하듯이. 그래서 이야기들을 막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재밌어야 돼. 옛날이나 지금이나 재미없으면 안 들어요. 잠깐은 듣지. 근데 재미없는 걸 어떻게 2시간씩 듣고 있어. 이게 재밌어요.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대승기신론 요 책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게 마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속광을 하던 사람이에요. 내나 부처님 일대기 같은 걸 막 이렇게 또 다니면서 약을 팔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단계는 아닌데 사람들 이렇게 구름같이 끌고 다니면서 그게 잘 살려내는 사람이 있거든. 말을 해도 똑같은 스토리를 해도요. 말을 굉장히 잘 살려낸.
그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꼭 본 것처럼 말한다. 자는 본 것처럼 말한다. 그럼 그래야 재밌지. 그렇다 하더라. 그럼 누가 뭐냐. 인생이 다 그렇지. 인생이 다 그렇지. 그래서 이 양반이 그렇게 하는데 이 대승기신론은 이 양반이 쓴 책은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대승기신론을 제가 한 20살인가 그 전에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봤는데 딱 보는 순간 슬퍼요. 또 대승기신론이 무슨 책이냐면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책 뭐 이런 건데 내용은 뭐 신앙적인 게 전혀 없어요. 사람의 마음 구조, 인간의 마음은 어떻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1심, 2문, 3대, 4신, 5행, 6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있으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저 책을 읽으니까 슬퍼. 저기 울분이 서린 사람의 글이야.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슬픈 사람이 쓰는 글하고요. 기쁜 사람이 쓰는 글하고 틀립니다. 읽어보면. 이제 그게 촉이 있어야 돼. 촉이 책을 많이 안 본 사람은 그걸 구분을 못해. 그 책을 많이 보면 이게 처연한 이런 기상이 느껴지는 것도 있고 뭐가 있어요. 그거를 옛날에 공자도 알았어. 그래서 주역이라는 걸 보면 주역 있잖아요. 주역 책을 보면 이거는 그냥 이 전해지는 얘기예요. 주역에 이렇게 8개 이런 그림들은 복희가 그리고 복희 씨가 했고 그다음에 요거를 겹치는 거 중쾌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6개 짝대기로 이렇게 겹치는 거는 신농이 했고 여기에다가 괴사 이 전체의 내용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이 괴사를 하는 거는 문왕이 했고 요 하나하나의 의미들 이걸 효사라고 하거든요. 아니 그냥 그렇다는 것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이 효사를 만든 거는 주공이 했다. 주공이 저 주나라 이 사람이 주나라 창업자고 이건 이 사람 아들이에요. 근데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 주역을 쓴 사람에게는 슬픔이 있다. 우환이 있었을 거다. 근데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이 문왕이 주나라를 창업하기 전에 제후였는데 은나라의 제후였는데 그때 그때가 이제 주지웅님이라는 주임금이라고 하는 게 은나라 마지막 임금인데 그 사람이 이제 주지웅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주지웅님이 뭐냐면 연못에다가 술을 쫙 부어놓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에다가 안주를 쫙 매달아 놓고 요즘으로 말하면 가든 파티의 시조입니다. 가든 파티의 시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빨면서 놀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제 저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약간 비판적이니까 저 사람은 유리라는 데다가 가둬요. 그러니까 가둬놓으니까 사람이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자기의 이제 본분으로서 저런 걸 정리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저 글 속에 읽어보면 약간 처연한 게 있어요. 근데 주역각 읽으면서 제가 저게 처연한지는 저는 몰랐는데 공자는 그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주역을 쓴 사람에게는 뭔가 우환의식이 있다. 그런 걸로 봐서 저것은 문왕이 했을 거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대승기신론을 제가 처음 봤을 때 슬퍼. 그래서 저렇게 슬픈 사람은 마명일 수가 없다. 마명은 약간 딴따라가거든요. 속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약간 자기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에너지가 안 많으면 이게 재밌게 전달을 못 합니다. 일단은 내 에너지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하고 이 관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어떠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 수업을 해도요, 낮에 하는 거하고 밤에 하는 거 또 틀립니다. 그리고 밤에 또 그냥 멀쩡하게 별로 할 일 없다가 밤에 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나마 좀 낫고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시달리고 나서 밤에 오시면요, 이 부담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어깨를 누릅니다. 그거를 뒤집어서 확 해줘야 이 사람들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배 힘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낮에보다 한 2배에서 2.5배 정도 힘듭니다. 그걸 내가 못 끌고 가면 내가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눌려요. 그래서 저 마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간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슬픈 사람이 누굴까? 이걸 번역한 사람을 진제라고 얘기해요. 보통 마명이 짓고 진제가 했다.
진제가 번역했다. 진제가 바라말타라고 하는 인도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딱 읽는 순간에 저 진제가 썼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건 진제다. 진제는 슬픈 사람이에요. 굉장히 슬픕니다. 그러니까 진제가 누구냐면, 그러니까 그 위치를, 불교사적인 위치를 얘기해주면, 중국에 4대 번역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국 불교의 4대 번역가. 4명을 꼽아서 번역을 제일 많이 한 사람. 1등은 현장. 그 다음에 2등이 구마라주입니다. 이 두 분은 그냥 풋박입니다. 그래서 2명을 꽂을 때는 이렇게 꽂혀요. 3명을 꽂으면 3번이 진제입니다. 4명을 꽂으면 이게 알딸딸해져요. 그래서 2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하나는 의정. 의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남의 기기 내 법전. 의정이 설일취유부, 저 현장보다 조금 늦은 사람인데 설일취유부 문헌들을 엄청나게 번역, 인도까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인도 갔다 와서 유명해진 사람이 3명이거든요. 법현 스님, 법현의 불국기. 그 다음에 현장의 대당서역기. 그 다음에 남의 기기 내 법전. 뭐 이렇게 해서. 아, 잘 모르시는구나. 서안에 가면,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서안에 기가 막힌 탑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안탑, 큰 기러기 탑이라고 하는 현장 스님이 경전을 모시려고 만들었다는 큰 탑이 있어요. 중국 장안, 서안이 장안입니다. 거기 가면 언제나, 거기는 모든 관광객이 거기를 들려요. 그러니까 그 자은사인데, 그게 이제 현장 스님이 자기 엄마를 위해서 지은, 현장이 아니고 당 고종 이치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지었다 그래서 자은이에요. 이름이 자은. 어머니의 은혜. 네, 어머니의 은혜 사찰인데, 그 절은 그 자은사를 중심으로 번화가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압구정동인데 실제로 가면 뭐 봉은사 같은 게 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전체가 만들어져 있는 거야. 이 반응은 뭐야? 좀 멋있지 않아? 아무튼 그런 중요한 사찰인데, 거기다가 큰 탑을 만들어서 현장 스님이 경전 가지고 온 거를 거기다 다 넣어놓고 이제 빼서 번역을 했대요. 근데 그 옆에 가면 천복사라고 하는 또 다른 절이 있어요. 그걸 이제 소안탑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쪽엔 큰 기러기 탑, 이건 작은 기러기 탑 해서, 천복사도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 그 천복사 탑이, 저 의정 스님이 자기가 경전 모시고 온 거를 거기다가 수납하려고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모셔놓고 그 다음에 그걸 빼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경전을 아무 데나 막 쌓아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탑이 신기한 이야기가 있어. 서안이 지진 때예요. 생각보다. 지진 난다고, 지진. 경주도 지진 때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지진 나서 문제가 됐었고, 예전 기록에 의하면 불국사의 석가탑이 지진 때문에 무너지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석가탑 무너질 정도면요, 석가탑이 지진에 충격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절단이 날 정도면 진짜 절단 납니다. 절단 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탑이 지진이 나니까 반쪽이 쪼개져서 이렇게 벌어졌어요. 탑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큰 탑이요. 이런 작은 탑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석가탑, 다보탑 이런 탑 아니에요. 수십 미터짜리 탑이 반쪽이 나서 탑이 이렇게 된 거예요. 벌어졌어. 한 30cm가 벌어졌다는 거, 한자가. 이렇게 되는 것도 진짜 희한하지 않아요? 한쪽이 무너져야 되는데 저렇게 되면 더 놀라운 얘기가 가르쳐줘요. 그 뒤로 몇십 년 후에 지진이 났어. 붙었어요. 붙었어요. 대박이지. 대박이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안 파봐서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 통밥이 부르거든요. 서안이 지진 때라서 벽돌탑을, 저 중국 사람들은 벽돌탑 쌓습니다. 벽돌탑을 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진이 크게 일어나면 벽돌탑은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나라 돌탑은 조금 무너지든지 흔들리든지 하면 이렇게 바로 맞추면 되고, 벽돌탑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아까도 그 벽돌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벽돌이 옆으로 받는, 흔들리는 이거에 굉장히 취약해요. 벽돌이 위에서 누르는 힘은 굉장히 강한데 이거에 아주 약하다고요, 벽돌이. 그래서 아마 전통적으로 저 서안 쪽에, 장안 쪽에 지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탑을 높게 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진 나면 난리 난다. 왜?
탑이 부처님을 상징하는데 지진이 나서 골로 갔어요. 불사가 될 것 같아요? 부처님이 버렸는가 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당나라 때 지진이 나가지고 탑이 무너졌다고 생각해봐. 그 해당 주지가 불사를 어떻게 해 이거? 불사 어떻게 하겠어? 누군가 당한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저 파보면 분명히 제가 건축 전공자라 고건축 전공이라서 제가 대충 이게 구르거든요. 분명히 내진 설계했을 겁니다. 내진 설계라는 게 뭐냐면 탑을 쌓을 때 탑을 이렇게 지방공사를 이렇게 돌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힘점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 그러면 안 무너져요 저게. 그리고 힘점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이걸 평으로 해서 이렇게 탑을 쌓으면 이게 흔들리면 이게 한쪽이 이렇게 폭 꼬꾸라지게 돼 있거든요. 가운데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전탑은 가능해요. 석탑은 안 되는데. 그래서 한쪽이 확 가는 경우가 있는데 법문사탑도 이렇게 간 거예요. 80년대, 1980년대 이렇게 갔어요. 절반만 갔어요. 절반만. 그것도 내나 장안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힘점을 안에다 주면 벌어져도 안 무너지고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힘을 받으면 힘이 안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지. 왜? 한번 누군가 앞에 주지 스님이 뒤게 한번 당한 거야. 그래서 내진 설계라는 개념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파보면 분명히 제 말대로 돼 있을 겁니다. 저게. 네, 그렇지 않으면 저런 식의 일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 그럼 진짜 기적이지. 몰라. 제가 믿음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저거 한번 붙은 뒤로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난리 나지. 저거는 그 당시 사람들 생각으로는 우리같이 지금 아마 힘점이 이렇게 됐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야 이건 부처님이 진짜 보호하는 절인가 봐. 그러면 주지 스님이 진짜 행복하지.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떤 스님이 저렇게 안배를 해놨고 그 뒤에 스님은 하다 보니 오이고 이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의정 스님 모셨다는, 의정 스님이 가지고 오신 경전을 모셨다는 저런 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정 스님이 들어갈 때도 있고, 이거 중국 분이에요. 이거는 구자국 사람이고, 이거는 인도 분이고, 이분은 중국 분이에요. 그리고 불공금강이라고 불공 스님도 있어요. 이분이 4대로 역경가로 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있는데 저 진제 스님이 재밌는 게 양무제 아시죠? 불교 아마 불교를 후원한 황제 중에서 중국에서 가장 신심이 두터운 게 양무제예요. 사신공양, 내가 절에 노비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 보살천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강남에 그 당시 양무제 치세 때 굉장히 문화도 번성하고 나라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 양반이 이제 실수를 하는 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살려주는 바람에 자기가 제압을 했어요. 근데 차마 못 죽이는 거예요. 뭐 자비 어쩌고 이런 생각하다가 하고 살려줬는데 얘는 두려운 거예요. 한번 죄를 지니까 언제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겠다. 이러니까 또 이름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양나라가 무너지거든요. 근데 양무제가 초청을 했어요. 인도에 저런 스님이 계신다며? 뭐 이러면서 그 초청장 받고 비행기 티켓 받았을 때는 인생 풀리는 줄 알았지. 이건 뭐 이제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 거야. 내 세상에 온 거야. 이래가지고 딱 중국으로 갔는데 양나라가 망했어요. 인생이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가기 전에 망했으면 안 갔지 내가. 초청해서 갔는데 초청자가 없어졌어. 그러면 말도 안 통하고 이거 어떡한데? 게다가 나라가 망했다는 거는 혼란이 지금같이 무슨 뭐 국가가 딱 대통령이 바뀌고 바로 정권 이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 혼란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외국인이지. 말도 잘 안 되지. 이거 뭐 낙동강 오리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랬더니 죽었잖아.
죽은 사람한테 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 그럼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망했다니까. 망했다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 그래서 이분이 중국에서 진짜 개고생합니다. 개고생하고 인도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 나 좀 갔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엄두가 안 나요.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길이거든요. 그래서 가려고도 시도했다가 그것도 엄두도 안 나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저는 저 기록을 처음 보고 저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행동. 자살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 굉장한 천재거든요. 굉장한 천재고 저 사람이 이제 구유식에 어떻게 보면 학파를 정립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힘들어. 그러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이 대승기신론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세상은 거지 같아도 본질적으로 나는 옳아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세상이 다 아니어도 나는 괜찮아. 논어에서 볼 때 그 있거든요. 온부지불원이면 불역군자오라. 그 읽어보면 논어도 굉장히 슬픈 책이에요. 읽어보면 논어를 읽고 있으면 참 어떻게 보면 소년 가장에서 시작해서 자기 뜻대로 하나도 안 되고 개고생하다가 죽은 사람의 슬픔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 첫 구절부터 나오거든. 온부지불원이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군자로다. 굉장히 슬픈 구절이에요. 나는 똑똑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데 알아주는 놈이 한 놈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경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 그냥 무너져 내리는 사람,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사람.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이 다 안 알아줘도 내가 너네 이 우주를 왕따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칼을 갈면서 내가 책을 쓰겠다. 그게 춘추예요. 그렇게 공자가 쓰는 책이 춘추야, 춘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진제가 쓴 책이 대승기신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대승기신론이 왜 마명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진제가 마명거라고 한 것도 있지만 이게 인도 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인도에서 넘어온 거 아니냐, 인도 본이 있는데 왜 중국 거라고 생각하면 사상적으로만 보면 저건 인도식 사고가 아니에요. 중국식 사고예요. 그래서 중국 거라는 의심을 들지만 원판이 있으니까, 원본이 있으니까 번역한 거 아니냐. 저는 거꾸로 번역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제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저걸 만든 사람은 인도 문화하고 중국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생에 슬픔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봤을 때 저기에 걸리는 사람은 진제밖에 없고, 진제가 써놓고 인도로도 번역한 거지. 그래서 인도로도 역수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도에서는 안 먹혀. 왜? 저건 인도식 사고가 아니거든. 인도식 사고가 아니거든. 그래서 안 먹히게 되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냥 필이에요, 필. 어떻게 보면 그 명탐정 아니면 그 강력 수사 하는 사람이, 그 경찰이 증거는 없는데 저놈 같아. 저놈 같아. 근데 증거가 있어? 없어. 근데 그래서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느꼈으면 다른 사람 중에서 느낌이 좋은 사람이 또 있을 거다. 그랬더니 일본 학자도 있고 대만의 모종삼 선생 같이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도 딱 저렇게 판단하더라고. 네. 굉장히 재밌어요.